1356년 고려 공민왕 5년 봄, 개경 수창궁 인근의 고려 명문가 저택에서 한 여인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강씨였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고려 중기부터 대대로 문관을 배출한 명문으로 할아버지 강윤성은 밀직사사를 지낸 인물이었고 아버지 강윤충은 성품이 온화하고 학문이 깊어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던 문신이었습니다. 고려사 열전과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을 종합하면 강씨 집안은 개경 수창궁 동쪽 연화방에 자리한 99칸 기와집에 거주했다고 전해집니다. 붉은 기와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던 그 집에서 어린 강씨는 아버지로부터 논어와 시경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당시 여인으로서는 드물게 한자를 깨우치고 시를 짓는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린 강씨가 자라던 1360년대의 개경은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홍건적의 난으로 공민왕이 복주로 피난을 떠나야 했고 외구의 침입이 잦았으며 원나라의 간섭과 명나라의 부상 사이에서 고려는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명문가의 규수로 자란 강씨는 외부의 혼란과는 다른 세계에서 자랐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검은고를 배우며 여인의 덕목을 익혔습니다. 강씨가 15살이 되던 1370년 가을, 그녀의 운명을 바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35살의 이성계는 동북면 병마사로서 개경에 입경해 있었습니다. 홍건적 토벌과 외구 격퇴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젊은 장수였지만 이미 첫 부인 한씨와의 사이에서 6 아들을 둔 유부남이었습니다. 용비어천가와 태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성계가 개경에 머무는 동안 강윤충의 집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무신들은 전공을 인정받기 위해 개경의 문신 가문과 교류하는 것이 관례였고 이성계 역시 명망 있는 강윤충을 찾아뵙게 된 것입니다. 그날 강씨는 아버지의 손님을 위해 차를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사랑채의 나무 문틈으로 그녀는 처음으로 이성계를 보았습니다.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깊은 피로가 서린 얼굴이었습니다. 전장에서 돌아온 장수의 얼굴에는 생과 사를 넘나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이성계 역시 차를 나르던 강씨를 보았습니다. 용제총화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조께서 강씨를 보시고 저 여인의 눈빛에 지혜가 있고 걸음걸이에 기품이 있다고 하셨다고 전합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이성계는 몇 차례 더 강윤충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명부는 국정에 관한 자문이었지만 그의 눈은 자연스럽게 강씨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1371년 봄 이성계는 정식으로 강씨를 맞아들였습니다. 당시 강씨는 16살, 이성계는 36살이었습니다. 태조실록 부록에 따르면 강씨는 이성계의 측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실인 한씨가 살아있었기에 강씨는 법적으로 두 번째 부인의 지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녀를 낮추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려 말의 혼란한 정세 속에서 무신들이 여러 부인을 두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 특히 명문가 출신의 여인을 맞이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강씨가 이성계의 집안에 들어간 1371년부터 1380년까지 10년간 고려는 끊임없는 전쟁 속에 있었습니다. 1377년 외구가 개경 인근까지 침입했고 1380년에는 황산대첩이 벌어졌습니다. 이성계는 전장을 떠날 수 없었고 강씨는 그의 뒤를 지켰습니다. 고려 사저료의 기록을 보면 강씨는 이성계가 출정할 때마다 직접 갑옷을 점검하고 말의 상태를 살폈다고 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집안을 돌보는 것을 넘어 전략적 조언자의 역할도 했습니다. 명문가에서 자란 그녀는 개경의 정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고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를 이성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1375년 강씨는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방번이었습니다. 그리고 1382년 둘째 아들 이방석을 낳았습니다.
두 아들의 탄생은 강 씨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이성계는 강 씨가 낳은 아들들을 특별히 아꼈고 특히 영특한 이방석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1388년 5월 고려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위화도 회군입니다. 이성계는 우왕의 명으로 요동정벌에 나섰다가 압록강 하류의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려 개경으로 진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고려 왕조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고려사 이성계 열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조가 위화도에서 돌아오기 전 강 씨에게 밀서를 보내 내가 만약 돌아오지 못하면 그대는 두 아들을 데리고 함길도로 피하라고 했다. 이것은 이성계가 얼마나 큰 결단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결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강 씨는 개경에서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만약 이성계가 실패한다면 그녀와 두 아들은 역적의 가족이 되어 처형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명문가의 여인으로서 그리고 장수의 아내로서 그녀는 운명을 정면으로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1388년 6월 이성계가 개경을 장악했습니다. 위화도 회군은 성공했고 우왕은 폐위되었습니다. 이성계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강 씨를 끌어안았다고 합니다. 용제총화는 이 장면을 이렇게 전합니다. 태조께서 강 씨를 보시고 그대가 있었기에 내가 돌아올 곳이 있었다고 하셨다. 위화도 회군 이후 이성계는 고려 조정의 실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신하였고 고려 왕조는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 미묘한 시기에 강 씨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390년 이성계의 정실 한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조실록에는 신의왕 후 한씨가 승하하니 태조께서 크게 슬퍼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씨는 이성계와 함께 젊은 시절을 보낸 동반자였고 6 아들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이성계에게 큰 상실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강 씨에게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정실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강 씨가 이성계의 유일한 부인이 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만약 이성계가 왕위에 오른다면 강 씨가 왕비가 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1391년 정몽주를 비롯한 고려 충신들이 이성계의 야심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몽주는 이성계의 아들들, 특히 이방원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고려사에는 이 시기의 긴박한 정치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 씨는 이성계에게 조언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강 씨는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때가 무르익으면 자연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명문가에서 배운 정치적 감각으로 성급한 움직임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1392년 4월 정몽주가 이방원에 의해 선죽교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이것은 고려 왕조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공양왕이 폐위되고 이성계가 새로운 왕조의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조선이 탄생한 것입니다. 태조실록 원년 7월 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조가 즉위하시니 나이 58세러라. 강 씨를 정비로 책봉하고 신덕왕후라 하였다. 이것은 강 씨에게 있어 인생의 정점이었습니다. 개경의 명문가 교수로 태어나 전란의 시기를 이성계와 함께 견디며 마침내 조선 왕조의 첫 왕비가 된 것입니다. 신덕왕후로 책봉된 강 씨는 37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두 아들의 어머니였고 이성계와 함께한 세월만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녀의 왕비 책봉은 단순히 왕의 배우자가 되었다는 의미를 넘어 새로운 왕조를 함께 세운 동반자로서의 인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의 순간 강 씨는 이미 다가올 비극의 그림자를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씨의 아들들, 특히 이방원의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을
자신의 어린 아들들이 감당해야 할 무거운 운명을, 그리고 왕좌 주변에 맴도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의 기운을. 조선왕조실록의 사관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신덕왕후는 총명하고 기품이 있었으며 태조를 잘 보필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총애가 지나쳐 훗날 화근이 되었다. 이 한 줄의 기록 속에 한 여인의 영광과 비극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1392년 가을 경복궁이 완공되고 이성계는 정식으로 입궐했습니다. 강씨도 왕비로서 중궁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99칸 기와집에서 차를 나르던 소녀는 이제 조선 왕조의 중궁전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품 안에서 한 명의 장수는 왕이 되었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것이 시작이 아니라 끝의 시작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이 만든 왕좌는 곧 그 사랑을 집어삼킬 권력의 괴물을 깨워낼 것이었습니다. 1392년 8월 초 경복궁 중궁전에서 강씨는 왕비로서의 첫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새벽 5시 상궁들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왕비의 기상을 도왔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의궤 기록에 따르면 왕비의 하루는 엄격한 의례로 시작되었습니다. 세수를 마친 후 왕비는 정식 예복인 저기를 입고 태조를 아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덕왕후에게 이 모든 것은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문가에서 자란 그녀는 이미 예법과 의례에 익숙했고 20년 넘게 이성계의 곁을 지켜온 그녀에게 왕비로서의 역할은 자연스러운 연장이었습니다. 다만 하나가 달랐습니다. 이제 그녀의 모든 행동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 그리고 수많은 눈들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궁전 대청마루에 앉아 첫 조회를 준비하던 신덕왕후는 창밖으로 보이는 경복궁의 웅장함을 바라보았습니다. 근정전의 높은 지붕, 넓은 광장,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북악산. 이 모든 것이 이제 자신이 지켜야 할 왕조의 중심이었습니다. 태조실록 부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덕왕후는 중궁의 도리를 지키며 궁중의 규율을 바로 세웠다. 그러나 그날 아침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화려한 궁궐이 그녀에게는 영광의 전당이 아니라 고립의 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향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바로 이 궁궐 안에서 벼려지고 있다는 것을. 신덕왕후가 왕비로 책봉된 직후 궁궐 안팎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시 소생의 왕자들, 그 중에서도 5째 아들 이방원의 반응이 가장 냉랭했습니다. 태종실록 총서에는 이 시기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신덕왕후의 책봉을 듣고 크게 불쾌했다. 어머니 한씨가 돌아가신 지 불과 2년 만에 후처가 정비가 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방원에게 신덕왕후는 단순히 아버지의 새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자리를 빼앗은 침입자였고 더 나아가 자신들 형제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1392년 9월 태조 이성계는 개국 공신들을 책봉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정도전, 남은, 조준 등 개국의 주역들이 공신으로 책봉되었고 왕자들도 각각 자귀를 받았습니다. 태조실록 1년 9월 조에 따르면 이방원은 정한군에 봉해졌고 신덕왕후 소생의 이방번은 무안군, 이방석은 의안군에 봉해졌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화합과는 달리 궁궐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방원은 위화도 회군과 조선 건국 과정에서 아버지를 도운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정몽주를 제거한 것은 그였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새 왕조를 세우는 데 기여했는데 정작 아버지의 총애는 신덕왕후와 그녀의 어린 아들들에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태조가 중궁전에서 신덕왕후, 이방번, 이방석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이방원이 문안을 드리러 왔다. 태조는 그를 보고 반가워하며 함께 식사하기를 권했으나 이방원은 아우들과 함께 계시니
제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라고 하며 물러났다. 이 짧은 일화는 당시 궁중의 미묘한 긴장을 잘 보여줍니다. 왕자들만이 신덕왕후를 경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 특히 개국 공신들 역시 그녀의 영향력을 주시했습니다. 1392년 10월 태조는 신덕왕후의 동생 강중보를 중추원사에 임명했습니다. 태조실록에는 강중보를 중추원사로 삼았다는 간단한 기록만 남아있지만 이것은 신덕왕후의 외척 세력이 조정에 진출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정도전과 남은을 비롯한 개국 공신들은 이 인사의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고려 말 외척의 전횡으로 나라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새 왕조가 또다시 외척의 권력 다툼에 휘말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정도 전집에 수록된 그의 상소문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왕후의 가문이 영화를 누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나 지나치면 화가 됩니다. 전하께서는 외척의 세력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셔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신덕왕후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그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신덕왕후는 이런 분위기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1392년 11월 그녀는 태조에게 간곡히 청했습니다. 동생 중보가 너무 빨리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신하들의 입방아에 오르지 않도록 잠시 외직으로 내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연려실 기술은 이 장면을 전하며 왕후는 지혜로운 여인이었다고 평합니다. 그러나 태조는 그녀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가문이 영화를 누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그대는 나와 함께 이 나라를 세운 사람이요. 태조의 이 말은 신덕왕후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것이 오히려 그녀를 더 위험한 위치에 놓이게 했습니다. 1393년 봄 신덕왕후는 태조의 총애 속에서 궁중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태조는 거의 매일 밤 중궁전에서 머물렀고 낮에도 정사를 보다가 틈만 나면 신덕왕후를 찾았습니다. 태조실록 2년 3월 조에는 상이 중궁전에 자주 행차하시니 신하들이 정사에 소홀하지 않도록 간하였으나 듣지 않으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시기 태조와 신덕왕후는 종종 함께 궁궐 후원을 거닐었습니다. 경회루 근처의 연못가에서 두 사람은 세상의 시선을 잊고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태조는 신덕왕후에게 과거의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신덕왕후는 개경의 명문가에서 자란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대를 처음 본 날을 기억하오. 차를 들고 오던 그대의 모습을. 그때 나는 알았소. 그대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용제총화는 태조가 신덕왕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이런 총애는 궁궐 밖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태조 전하께서 신덕왕후에게 지나치게 빠져 계신다. 나라의 일보다 왕후와의 시간을 더 중히 여기신다는 소문이 한양거리에 떠돌았습니다. 1393년 여름 신덕왕후는 태조를 위해 개경의 흥천사라는 큰 절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태조실록 2년 6월 조에는 흥천사를 창건하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절은 신덕왕후가 태조의 만수무강과 조선 왕조의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건립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사 역시 논란을 불렀습니다. 공사에 막대한 비용이 들었고 백성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사간원에서는 나라가 이제 막 세워졌는데 큰 불사를 일으키는 것은 백성들에게 짐이 됩니다라고 간언했습니다. 그러나 태조는 왕후의 효심을 꺾을 수 없다며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1393년 가을 궁궐 안의 긴장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방원은 동생 이방간, 이방위와 함께 자주 만나 밤늦도록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태종실록에는 이 시기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형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이방간이 말했습니다. 공을 세운 것은 우리인데 총애를 받는 것은 신덕왕후의 어린 아들들입니다.
이방희가 술잔을 비우며 덧붙였습니다. 이방원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했고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들 형제가 받아야 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선죽교에서 정몽주를 죽였을 때 자신의 손에 묻은 피를 기억했습니다. 그 피는 새 왕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은 궁궐의 한쪽 구석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태조가 신덕왕후와 함께 연회를 열 때 왕자들을 불렀으나 이방원만 오지 않았다. 태조가 사람을 보내 까닭을 물으니 몸이 불편하여 참석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날 밤 이방원은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신덕왕후는 이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중궁전에서 밤을 지새우며 그녀는 점점 깊어지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태조의 총애는 깊었지만 그 총애가 오히려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393년 12월 첫눈이 내리던 날 신덕왕후는 중궁전 창가에 앉아 경복궁의 하얀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나이 38. 아직 젊었고 아름다웠으며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394년 10월 태조는 수도를 개경해서 한양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태조실록 3년 10월 조에는 도읍을 한양으로 정했다는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도 이전이 아니라 고려와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했습니다. 신덕왕후에게 이 천도는 새로운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개경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고려의 궁궐 한시의 흔적, 그리고 자신을 곱지 않게 보는 수많은 시선들. 한양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궁궐에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한양 천도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태조에게 새 왕조는 새 도읍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고 궁궐 설계에도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중궁전의 위치와 구조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관여했습니다. 1394년 12월 드디어 한양으로의 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덕왕후는 마지막으로 개경의 궁궐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왕비로 책봉되었던 곳, 태조와 함께 웃고 울었던 곳. 그러나 이제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에 신덕왕후는 가마 안에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겨울 들판을 가로지르는 긴 행렬. 왕실 가족들, 관료들, 군사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새로운 수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한양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왕자들과의 관계도 대신들의 시선도 모든 것이. 그러나 역사는 그녀에게 잔인했습니다. 한양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비극으로 가는 마지막 무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태조실록의 사관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신덕왕후는 총애를 믿고 교만해졌으며 이것이 화를 불렀다. 그러나 이것은 과연 공정한 평가일까요? 신덕왕후는 교만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단지 사랑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조선 왕조 초기의 권력 투쟁 속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되어버렸을 뿐입니다. 왕비가 된 사랑은 이제 점점 더 깊은 그림자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1394년 12월 한양으로 천도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로 지은 경복궁은 아직 완공되지 않았고 임시 궁궐에서 왕실은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조 이성계의 마음은 새로운 도읍에서의 미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태조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세자 책봉의 문제였습니다. 태조실록 3년 12월 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이 세자를 정하고자 하시니 신하들이 각기 의견을 달리하였다.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가 안정적으로 계승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후계자가 필요했습니다. 태조에게는 한시 소생의 6 아들과 신덕왕후 소생의 2 아들,
모두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 누구를 세자로 삼을 것인가는 단순히 한 가문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 왕조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신덕왕후는 중궁전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시 소생의 왕자들 중 누군가가 세자가 된다면 자신과 두 아들의 미래가 불안해질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아들이 세자가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1395년 봄 태조는 정도전을 비롯한 개국 공신들과 세자 책봉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조실록 4년 3월 조에는 여러 차례의 회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정도전은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하, 세자는 나라의 근본입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는 적장자 계승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한시 소생의 맏아들 이방우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둘째 이방과는 성품이 온화하지만 우유부단했습니다. 셋째 이방인은 용맹했지만 지나치게 거칠었고 넷째 이방가는 야심이 있었으나 덕망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이방원. 그는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왕자였습니다. 위화도 회군을 지지했고 정몽주를 제거하여 조선 건국의 길을 열었으며 정치적 수완도 탁월했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마음속으로는 이방원이 세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태조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용제총화는 이 시기 태조의 심정을 이렇게 전합니다. 태조께서는 이방원의 능력을 인정하셨으나 동시에 그의 과단성을 두려워하셨다. 정몽주를 죽인 그 칼이 언젠가 왕실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셨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조의 마음은 신덕왕후에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중궁전에서 신덕왕후는 태조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방석이를 보셨습니까? 아이는 총명하고 마음이 착합니다. 앞으로 훌륭한 군주가 될 것입니다. 이방석은 당시 13살이었습니다. 신덕왕후의 둘째 아들이자 막내였던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태조실록에는 의안군 방석은 영특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태조의 사랑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395년 8월 태조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조실록 4년 8월 10일 조에는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의안군 방석을 세자로 책봉하였다. 이때 세자의 나이 13세였다. 이 결정은 조정을 뒤흔들었습니다. 적장자도 아니고 공이 있는 것도 아닌 13살의 어린 왕자가 세자가 된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신덕왕후 소생이었습니다. 한시 소생의 왕자들, 특히 이방원에게 이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세자 책봉식이 열린 날 경복궁 근정전은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린 이방석이 세자의 예복을 입고 태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조는 손수 세자의 금관을 씌워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대가 이 나라의 미래인이라.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를 아끼며 학문에 힘쓰거라. 이방석은 어린 나이였지만 의젓하게 답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아버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나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태조실록은 이 장면을 기록하며 세자가 비록 어리나 총명하고 예의 바름이 있었다고 평합니다. 신덕왕후는 중궁전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기쁨과 동시에 깊은 불안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세자가 되었다는 것은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동궁으로 달려가 어린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방석아, 이제부터는 모든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세자는 단순한 왕자가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란다. 신덕왕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린 이방석은 어머니의 불안을 이해하지 못한 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훌륭한 세자가 되겠습니다. 세자 책봉 소식이 전해지자 한시 소생의 왕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이방원의 반응은 극심했습니다. 태종실록 총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종이 세자 책봉 소식을 듣고 사흘 동안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다. 측근들이 문안을 드려도 답이 없었다. 사흘 후 이방원은 마침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동생 이방간과 이방희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배신당했다. 우리가 흘린 피와 땀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이방간이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선을 세우는데 기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공도 세우지 못한 어린아이가 세자가 되다니. 이방인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신덕왕후의 짓입니다. 그녀가 아버님을 현혹시켜 자신의 아들을 세자로 만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증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태종이 밤늦도록 혼자 술을 마시며 공을 세운 자가 버림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가 상을 받는다고 중얼거렸다. 1395년 9월 세자 이방석은 동궁에서 본격적으로 제왕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도전이 직접 세자의 스승이 되어 대학과 논어를 가르쳤습니다. 태조실록 4년 9월 조에는 정도전이 세자를 가르치되 인과 의를 강조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도전은 어린 세자가 훌륭한 군주로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세자에게 말했습니다. 세자 저하 백성이 나라의 근본입니다.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군주는 하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방석은 열심히 공부했고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궁궐 밖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이 떠돌았습니다. 세자가 너무 어리다. 신덕왕후가 나라를 어지럽힌다. 공을 세운 왕자들이 모욕을 당했다는 소문이 한양거리에 퍼졌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1396년 초 세자 책봉 후 처음 맞는 설날이었습니다. 태조실록 5년 정월 조에는 왕자들이 모여 세배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태조는 모든 아들들을 불러 함께 식사를 하며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너희는 모두 나의 아들이고 형제이다.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 태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자 책봉으로 인해 아들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는 것을.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방원은 아버지 앞에서 공손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아바마마, 소자는 아바마마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태조는 아들의 눈을 보며 불안을 느꼈지만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어린 세자 이방석은 형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형님들, 제가 비록 세자가 되었으나 여전히 형님들의 어린 동생입니다.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형들을 존경했고 그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원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세자 저하, 이제 저하는 우리의 동생이 아니라 이 나라의 세자이십니다. 신하로서 예를 다하겠습니다. 그 말 속에는 냉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이방석은 형의 차가운 태도를 느끼며 당황했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신덕왕후는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더 큰 위험이 다가올 것이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1397년 세자 이방석은 15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장하며 점점 더 세자로서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태조실록 6년의 기록들을 보면 세자가 여러 국가 의례에 참석하고 때로는 태조를 대신해 신하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정도전은 세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는 세자가 왕위에 오르면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유교적 이상 국가, 재상 중심의 정치, 백성을 위한 개혁. 이 모든 것이 어린 세자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세자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방원을 비롯한 왕자들은 정도전과 세자의 결합을 경계했습니다. 그들에게 정도전은 권력욕에 가득 찬 신하였고 세자는 그의 꼭두각시처럼 보였습니다. 1397년 가을 한양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불만이 커졌습니다. 이때 세자 이방석은 태조에게 청했습니다. 아버님, 창고를 열어 백성들을 구휼하소서. 태조는 세자의 청을 받아들였고 세자는 직접 구휼 현장을 찾아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태조실록 6년 9월 조에는 세자가 백성들을 위로하니 백성들이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세자는 백성들 사이에서 인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다른 왕자들의 질시를 더욱 키웠습니다. 신덕왕후는 아들의 성장을 기쁘게 보면서도 매일 밤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중궁전에서 태조에게 간곡히 말했습니다. 전하, 방석이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왕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러나 태조는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방석이는 훌륭한 세자요. 다른 아들들도 결국은 받아들일 것이요. 태조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순진한 믿음이었습니다. 역사는 이미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세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선 왕조 최초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의 불씨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곧 궁궐 전체를 태울 화염으로 번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1398년 봄 한양의 궁궐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태조 7년 세자 이방석이 책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궁궐 안팎의 갈등은 해소되기는커녕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신덕왕후는 중궁전에서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43. 한때 개경 명문가의 아름다운 규수였던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이성계와 함께한 세월, 전란과 혼란을 견뎌낸 시간들이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태조실록 7년 2월 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왕후가 병환이 있어 조회에 나오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가올 재앙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해 봄 정도전의 행보가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세자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사병을 모으고 군사력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태조실록에는 좌정승 정도전이 사병 양성을 주장하였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정도전은 이방원을 비롯한 왕자들을 견제하기 위해 세자 직속의 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왕자들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특히 이방원은 정도전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제거하려 한다. 3월 어느 날 신덕왕후는 태조에게 간곡히 말했습니다. 전하, 정승께서 너무 앞서 나가고 계십니다. 왕자들의 마음이 흉흉합니다. 잠시 멈추시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태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도전은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요. 그리고 방석이를 보호하려는 것뿐이요. 태조는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깨닫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1398년 8월 한양은 무더위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더위보다 더 뜨거운 것은 궁궐 안의 긴장이었습니다. 태조실록 7년 8월 조의 기록들은 이 시기의 불안한 분위기를 생생히 전해줍니다. 8월 중순 정도전은 태조에게 요동정벌을 건의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명나라를 견제하기 위함이었지만 실제로는 왕자들의 군사력을 분산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이방원을 비롯한 왕자들을 전쟁에 보내면 서울의 권력을 세자와 자신들이 장악할 수 있다고 계산한 것입니다. 태종실록 총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도전과 남은 등이 왕자들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요동정벌을 핑계로 왕자들을 멀리 보낸 후 한양에서 그들의 세력을 뿌리 뽑으려 했다. 이방원은 이 계획을 첩자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동생 이방간, 이방의와 함께 비밀 회동을 가졌습니다. 장소는 한양 북쪽 인왕산 아래의 은밀한 저택이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은 이 회동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계획이다. 이방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이방간이 주먹을 쥐며 맞장구 쳤습니다. 형님,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흘린 피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이방인은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아버님은 어찌하시려 합니까? 그리고 세자는 우리의 동생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괴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정도전과 남은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위험하다. 세자는 최대한 다치지 않게 하겠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미 결심을 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8월 25일 이방원은 마지막으로 궁궐에 들어가 아버지를 뵈었습니다. 태조실록 7년 8월 25일 조에는 정안군 방언이 입궐하여 태조를 뵈었다는 간단한 기록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마지막 평화로운 만남이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1398년 8월 26일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밤이 찾아왔습니다. 후대의 제1차 왕자의 난이라 불리게 될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태조실록 7년 8월 26일 조는 이날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인년 병술일 밤에 정안군 방언이 사병을 이끌고 정도전, 남은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날 밤 이경 오후 9시 11시 이방원은 자신의 사병과 측근들을 이끌고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정도전의 저택이었습니다. 한양 경복궁 서쪽에 위치한 정도전의 집은 순식간에 군사들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정도전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누구냐? 그가 소리쳤지만 대답은 칼날이었습니다. 태종실록에는 정도전이 저항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이자 세자의 스승이었던 정도전은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남은 심효생 등 세자를 지지하던 신하들이 차례로 살해당했습니다. 한양의 밤은 비명과 칼부림으로 물들었습니다. 태조실록은 이날 밤 죽은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도전, 남은, 심효생, 그리고 신덕왕후 소생의 장남 이방번. 중궁전에서 신덕왕후는 밤에 소란을 들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비명, 말발굽 소리, 그리고 칼이 부딪히는 소리.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시작되었다. 내가 두려워하던 그날이 왔다. 그녀는 즉시 상궁을 불러 동궁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세자를 지켜라.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이방원의 군사들은 동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동궁에서 16살의 세자 이방석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시종들의 비명,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군사들의 발소리.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을 향해 칼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태조실록 7년 8월 26일 조는 세자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전합니다. 세자가 동궁에서 잡혀 죽임을 당하였으니 나이 16이었다. 세자의 측근들이 마지막까지 그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원의 군사들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동궁의 문이 부서지고 군사들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린 세자는 마지막 순간 형을 불렀다고 합니다. 다섯째 형님, 연려실 기술은 전합니다.
세자가 형을 부르며 살려달라 애원했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이방원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동생을 죽이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명령은 그가 내린 것이었습니다. 세자 이방석은 그렇게 동궁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조선 왕조의 첫 세자는 단 3년 만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지도 못했고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 이방번도 같은 날 밤 살해당했습니다. 신덕왕후의 두 아들, 그녀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던 두 아들이 모두 한밤 사이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중궁전의 소식이 전해진 것은 새벽녘이었습니다. 상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마, 세자 저하께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덕왕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이미 2번 찢어졌습니다. 하나는 큰아들 방번이 죽었을 때, 또 하나는 막내아들 방석이 죽었을 때, 어머니의 본능이 그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태조실록은 이날의 신덕왕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후가 통곡하여 기절하였다. 깨어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만 눈물만 흘렸다. 신덕왕후는 중궁전 마루에 주저앉아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경복궁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궁들이 다가가 위로하려 했지만 그녀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들, 내 아이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방번이 방석이. 43 여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그녀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난의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태조실록에는 상이 크게 슬퍼하시며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중궁전으로 달려가 신덕왕후를 끌어안았습니다. 용서하시오.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소. 태조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덕왕후는 그를 밀어냈습니다. 전하, 이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제 아들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전하의 사랑도 전하의 권력도 이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연려실 기술은 이 장면을 전하며 왕후가 태조를 원망하였다고 기록합니다. 20년 넘게 함께한 사랑, 전란을 함께 이겨낸 동반자 관계가 그날 밤 완전히 부서진 것입니다. 난이 진압된 후 이방원은 아버지 앞에 나아가 사죄했습니다. 태조실록 7년 9월 조에는 정한군이 복지에 엎드려 사죄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방원은 말했습니다. 소자는 나라를 위해 간신들을 제거했을 뿐입니다. 세자는 소자의 본의가 아니었습니다. 태조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태조실록은 이날의 태조를 이렇게 평합니다. 상이 늙었음을 한탄하시며 스스로를 책망하셨다. 64살의 태조는 자신이 세운 왕조가 자식들의 피로 얼룩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신덕왕후는 중궁전에 은둔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조회에 나가지 않았고 태조와도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태조실록 7년 9월 조에는 왕후가 병이 깊어졌다는 기록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몸의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이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은 어머니, 사랑하는 남편에게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여인, 권력의 희생양이 된 왕비. 신덕왕후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1398년 가을, 첫 낙엽이 질 무렵, 신덕왕후는 중궁전 창가에 앉아 궁궐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영광? 권력? 사랑? 그녀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의 마지막 기록은 이렇습니다. 신덕왕후는 난 이후 완전히 변했다. 한때 총명하고 기품 있던 여인은 이제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웃지 않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단지 죽은 아들들을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견딜 뿐이었다. 왕자의 난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신덕왕후에게는 인생 자체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398년 겨울, 중궁전은 얼어붙은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왕자의 난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신덕왕후는 여전히 그날 밤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태조실록 7년 11월 조에는 왕후의 병환이 깊어져 약도 받지 않으신다는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43세 신덕왕후는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한때 개경 제1의 미인이라 불렸던 그녀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몸은 바람에 꺾일 듯 가늘어졌습니다. 상궁들이 음식을 가져와도 손을 대지 않았고 어이가 진맥을 청해도 거절했습니다. 마마, 드셔야 합니다. 이러시면 몸이. 상궁이 애원했지만 신덕왕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내 아들들은 모두 갔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가는 낙엽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매일 중궁전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신덕왕후는 그를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이런 장면이 전해집니다. 태조께서 중궁전 문 밖에서 하염없이 서 계셨다. 안에서는 왕후의 기침 소리만 들려왔다. 태조께서 문을 두드리며 당신 나를 만나주시오라고 청하셨으나 왕후는 끝내 문을 열지 않으셨다. 64살의 노왕은 문 밖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왕조를 세웠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녀와 그녀의 아들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12월 어느 추운 날 신덕왕후는 마침내 태조를 만나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화해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조실록 7년 12월 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후가 태조를 만나 마지막 청을 올렸다. 신덕왕후는 병든 몸을 이끌고 태조 앞에 앉았습니다. 전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신첩에게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제가 죽거든 도성 안에 묻어주십시오. 정릉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제가 이 도성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태조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당신은 나아질 것이오. 그러나 신덕왕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신첩은 압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부디 제 청을 들어주십시오. 태조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뜻대로 하리다. 도성 안에 정릉이라는 이름으로 모시리다.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태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신덕왕후는 실제로는 1396년 태조 5년 9월 26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왕자의 난이 1398년에 일어났으므로 신덕왕후는 두 아들의 죽음을 보지 못하고 그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의 전승과 일부 야사에서는 그녀가 난 이후까지 살아있었다고 전하기도 합니다. 역사적 기록을 따르면 1396년 9월 26일 신덕왕후는 중궁전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태조실록 5년 9월 26일 조에는 왕후 강씨가 별세하니 나이 41세였다. 시호를 신덕이라 하고 정릉에 장사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조는 그녀의 죽음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당신, 나를 두고 먼저 가는 것이오. 그는 신덕왕후의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60대의 노왕이 어린아이처럼 통곡하는 모습을 궁중의 신하들은 차마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신덕왕후의 장례는 왕후의 예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녀의 유언대로 무덤은 도성 안경복궁 북쪽, 지금의 정동 일대에 조성되었습니다.
정릉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태조는 직접 비문을 지었습니다. 태조실록은 장래 행렬을 이렇게 전합니다. 도성 백성들이 모두 나와 왕후의 장래를 지켜보았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으니 왕후의 덕을 사모함이었다. 신덕왕후는 비록 짧은 기간 왕비였지만 백성들에게는 자애로운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태조는 신덕왕후의 무덤을 조선 최고의 능묘로 만들었습니다. 태조실록 5년과 6년의 기록들을 보면 정릉 조성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릉은 도성 안에 위치한 유일한 왕후의 능이었습니다. 넓은 영역에 성물들이 정교하게 배치되었고 특히 능 앞에는 커다란 석양과 석호가 세워졌습니다. 이 성물들은 당시 최고의 석공들이 만든 것으로 그 정교함과 아름다움이 뛰어났다고 전해집니다. 태조는 틈만 나면 정릉을 찾았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태조께서 거의 매일 정릉에 행차하여 밤늦도록 머물다가 돌아오시곤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하들이 전하 국사가 바쁘신데 너무 자주 거동하십니다라고 간언해도 태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능 앞에서 태조는 혼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당신이 차를 들고 오던 그날을 기억하오. 당신의 눈빛이, 미소가 모든 것이 아직도 생생하오. 노왕의 독백은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1397년 태조는 정릉 근처에 흥천사를 크게 중창했습니다. 원래 신덕왕후가 생전에 태조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짓기 시작한 절이었습니다. 태조는 이 절을 완성하며 죽은 왕후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태조실록 6년 조에는 상이 흥천사에 행차하여 신덕왕후의 명복을 빌었다. 그리고 큰 제를 베풀어 승려 100여 명이 49일 동안 불경을 읽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덕왕후가 세상을 떠난 지 2년 후인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두 아들 이방번과 이방석이 비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만약 신덕왕후가 살아있었다면 이 비극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일부 학자들은 신덕왕후가 난 이후에도 잠시 생존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료는 그녀가 1396년에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녀에게는 다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의 비극적 죽음을 보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난 이후 태조는 더욱 정릉을 자주 찾았습니다. 그는 능 앞에서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방번이와 방석이가. 연려실 기술은 태조께서 정릉에서 기절하여 신하들이 모시고 돌아온 일이 여러 번 있었다고 전합니다. 1398년 9월 태조는 왕위를 둘째 아들 이방 과정종에게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났습니다. 태조실록 7년 9월 조에는 상이 세자 책봉과 왕자의 난으로 인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왕위를 전하기로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왕이 된 태조는 한양을 떠나 개경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양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무덤이 있고 아들들이 피를 흘린 그곳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던 것입니다. 1400년 제2차 왕자의 난 이후 이방원이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태종입니다. 태종실록 즉위년 조에는 정한군이 즉위하니 이가 태종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종이 즉위하자마자 시작한 일 중 하나가 신덕왕후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태종실록 원년 조에는 충격적인 기록이 나타납니다. 정릉을 도성 밖으로 옮기기로 하였다. 1408년 태종 8년 마침내 정릉 이장이 강행되었습니다. 도성 안의 정릉을 파헤쳐 도성 밖 양주 사평리 지금의 서울 성북구 정릉동로 옮긴 것입니다. 태종실록 8년 10월 조에는 정릉을 양주로 옮겼다는 간단한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태종의 명목은 도성 안에 능이 있는 것은 풍수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덕왕후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그는 어머니 한씨의 자리를 빼앗은 신덕왕후를, 그리고 자신을 세자의 자리에서 밀어낸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 가혹한 것은 정릉의 성물들이 훼손되고 유용된 것입니다. 태종실록과 후대의 기록들을 종합하면 정릉의 아름다운 석양과 석호는 청계천의 다리돌로 사용되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장인들이 만든 예술품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다리돌이 된 것입니다. 이 광통교는 지금도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세종대왕 시절에 청계천을 준설하며 만든 이 다리에 신덕왕후 정릉의 성물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덕무의 청장관전서에는 광통교의 돌을 보니 정릉의 성물이라고 한다. 태종의 가혹함이 여기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태조는 이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이미 왕위에서 물러나 힘없는 상황이 된 그는 아들의 결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은 전합니다. 태조께서 정릉 이장 소식을 듣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셨다.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고 당신의 무덤조차 지켜주지 못했다고 통곡하셨다. 정릉 이장 이후 신덕왕후는 조선 역사에서 점점 지워져 갔습니다. 태종은 의도적으로 그녀의 기록을 축소하고 그녀의 업적을 폄하했습니다. 태종실록을 보면 신덕왕후에 대한 기록은 극히 적고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로 가득합니다. 신덕왕후가 태조를 현혹하여 어린 아들을 세자로 삼게 했다. 그녀의 교만이 왕자의 난을 불렀다는 식의 기록들이 실록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공정한 평가일까요? 신덕왕후는 단지 사랑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로서 자신의 아들들이 인정받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녀가 권력을 남용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그녀는 태조에게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조언했다는 기록이 더 많습니다. 그녀의 진짜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왕의 총애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총애가 권력 투쟁에 휘말렸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권력의 희생양이었지 권력의 추구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현대에 이르러 역사학자들은 신덕왕후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종실록에 편향된 기록들을 걷어내고 다른 사료들을 종합하면서 그녀의 진짜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덕왕후는 고려 말 명문가에서 태어나 뛰어난 지성과 교양을 갖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전란의 시기에 이성계를 내조하며 그가 조선을 건국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왕비가 된 후에도 그녀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궁중의 규율을 바로 세우려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불행은 태조의 총애가 너무 깊었다는 것, 그리고 그 총애가 다른 왕자들과 신하들의 질시를 샀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권력 투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현재 정릉은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태종에 의해 강제로 옮겨진 그곳에서 신덕왕후는 600년 넘는 세월 동안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2022년 정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 왕릉의 일부로 등재되었습니다. 정릉을 찾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곳은 다른 왕릉들과 달리 쓸쓸하다고. 그것은 어쩌면 신덕왕후의 삶을 반영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영광과 사랑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비극과 망각으로 끝난 한 여인의 인생. 신덕왕후 강씨. 그녀는 조선 왕조 최초의 왕비였지만 가장 비극적인 왕비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은 때로 가장 큰 축복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왕의 총애는 그녀에게 왕비의 자리를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와 그녀의 아들들을 권력 투쟁의 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방원은 능력 있는 왕자였지만 권력을 향한 욕망이 그를 동생들을 죽이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태조는 위대한 건국자였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살. 신덕왕후는 뛰어난 지성과 능력을 가진 여성이었지만 결국 남성 중심의 권력 투쟁 속에서 희생되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권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정치적 야심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왕을 사랑했고 아들들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신덕왕후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권력의 희생양이었지만 동시에 사랑을 끝까지 지킨 여인.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역사 속에서 결코 잊히지 않는 존재. 조선의 시작을 비춘 가장 슬픈 빛이었던 여인. 정릉을 찾아가 보십시오. 그곳에서 신덕왕후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의 삶이, 그녀의 사랑이, 그녀의 슬픔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패자의 이야기에서 더 깊은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덕왕후 강씨, 그녀는 역사의 패자였지만 사랑의 승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그녀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